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북한이 태양절로 부르는 김일성 생일을 맞았습니다. 경축 분위기로 아주 시끄럽던데요. 미국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지 좀 세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판문점의 협상가입니다. 한반도의 지략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왜 태양절이라고 부릅니까? 민족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김일성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름도 아예 태양절입니까? 생일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독재국가는 참. 그렇죠. 네. 개인 숭배가 네. 심하니까. 네. 최대 명절입니까, 북한에? 그렇죠. 그래요. 김정일 생일은 광명성절. 네. 태양절, 광명성절. 네. 이번 태양절은 다른 해와 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까? 네, 좀 다른 것이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집권을 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2012년 그러니까 2011년 12월 달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네. 그해 말에 군 최고 사령관이 되긴 했지만 12월 30일에 저희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의 제1비서, 총비서가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4월 11일 날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가 됐고 네. 13일 날 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지로 또 추대가 됐고 그래서 4월 11일, 13일이 네. 김정은의 그 권력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큰 날이죠. 막 네. 10년 된 해입니다,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 생일도 축하하지만 네. 자기가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되는 날도 지금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4월을 주목해야 된다. 4월 도발할 수도 있고 4월 외국에다가 좀 실력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대규모 불꽃놀이 미사일은 안 쏘고 불꽃은 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7시에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예고가 됐으니까 네. 방송이 되겠죠. 네. 그리고 축포도 쏘아올린다. 불꽃입니다. 불꽃인데 불꽃놀이죠. 근데 오늘 밤에는 미사일 같은 건 안 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의미 있는 날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어떤 날? 4월 25일. 네. 4월 25일은 1932년 김일성이 20살이 되던 해 네. 4월 4월 25일 날 항일 빨선 조직을 했다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북한의 그 창군 기념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이 되는 금년 4월 25일 날 ICBM을 발사하든지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핵실험은 현실적으로 그 핵실험장의 갱도 복구가 4월 25일 전에는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적으로. 대개 한 5월 상순 돼야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4월 달에 대규모 그 열병식을 하고 25일 날 오늘 저녁에는 글쎄요 훈련을 시작한 지가 좀 열병식 훈련을 2달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4월 15일 날 그걸 해버리는 것보다는 25일 날 그 열병식을 하는 걸로 날짜를 늦춰놓고 그날 아마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겁니다. 네. 좀 위협적인 거. 발사하는 것도 발사하는 거지만 새로운 이런 무기를 소위 다탄두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남쪽과 미국에는 큰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어제 나왔던가요?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나운서한테 아파트 선물했다는. 그 보통강변에 네. 과거에 70년대 김일성의 그 저택이 있던 동네인데 네. 거기를 지금 개발했어요.
고급 주택가로 개발을 해서 네. 테라스식으로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멋지게 만들었대요. 네. 그 보통강변이 경치가 좋습니다. 네. 대동강변보다 훨씬 경치가 좋아요. 거기에 져가지고 그런 아파트를 그 복층 아파트들을 지어가지고 네. 그동안에 공로가 큰 사람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꼭 이번에 이 북한의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말하는 리춘희 아나운서가 있어요. 네. 북쪽에서는 그걸 방송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리춘희가 벌써 이제 79세, 80세 다 됐는데. 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요. 근데 김일성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국민 아나운서 아닙니까? 그렇지. 인민 아나운서지. 인민 아나운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좋고 네. 다른 이 공로자들한테도 아파트를 주면서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네. 집권 10년 맞았는데요. 장성택 처형인데 장성택 처형한 거를 핵심 업적이라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956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렇죠. 한국 전쟁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북한 내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네. 소위 친소파와 친중파, 그다음에 또 김일성 집계 권력 투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친소 친중파들을 전부 다 처리하면서 56년 8월 달에 그걸 이제 종파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하여튼 종파주의자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힘을 얻고 또는 중국의 힘을 얻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내게 동파분자라고 딱지를 붙여서 처형을 하는데 장성택도 2012년 12월 달에 종파분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처형을 했죠. 그러니까 종파분자로 처형한 장성택을 종파분자로 처형한 그거를 중요한 업적으로 치는 것은 그럼으로 해서 그를 처분함으로 해서 김정은의 율적 지도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개인 우상화까지 나갈 겁니다. 네.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다시 쏠 가능성도 있죠. 4월, 5월에. 있죠. 네.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해서 갱도 보수를 지금 3월 6일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갱도를 지난 2018년 5월 달에 파괴했던 것을 풍계리 그거를 다시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3호 갱도를 새로 지금 건설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한 2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6, 7일경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핵실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ICBM은 그 전에도 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도 동창리의 ICBM 발사장을 지금 확장 개건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확장 개건이 끝나서 할지 아니면은 지난번처럼 소위 이동 발사대에서 또 한 번 할지 어쨌건 금년 4월은 그리고 5월은 남한의 정부 정권 교체에도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확실하게 핵 보유국과 미사일 대국이 됐다는 것을 과시함으로 해서 그걸 김정은의 업적으로 부각하려고 그럴 겁니다. 다음 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후에 무슨 또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 단순하게 협상을 구걸하는 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이게 나중에 정말 큰 변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해서 협상을 그들의 상대방이 먼저 협상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돌려차기 전술을 써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계속 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고 다른 중국, 러시아 문제 때문에 북한이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습니까? 밀려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사고를 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뭔가 좀 손을 써야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아마 한국을 올 텐데 5월 달에
그때 바이든 미국 그때를 오히려 택해 가지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런 그 협상 그리고 또 뭐 한미 관계 이거 좀 잘 풀어 나갈까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 장관도 지금 바뀌었는데. 뭐 한미 정책 협력단인지 협의단이 이미 다녀왔고 예.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나눈 뒤에 돌아와서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는데 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일단 뭐 시작은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시작이 뭐 반이라고는 속담도 있지만 시작이 되고 난 뒤에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잘 출범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이냐에 따라서 네. 그 북한의 그런 돌출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박진 의원도 그렇고 계속 강경 발언, 강경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북한은 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이 좀 막중한데 북한한테 끊임없이 당근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거. 글쎄요. 근데 뭐 당근만 줄 수 없다는 말도 그 주목할 부분이지만 네. 뭐 그전 정부라고 해서 당근만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문제는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만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이 식으로 순서를 잡은 것 같은데 그 비핵화 문제는 한미 간에 남북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북미 간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럼 결국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시작을 해야만 비핵화 문제가 비핵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놔두면 미국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운전자론, 중재자론 또는 뭐 촉진자론 네. 그 입장에서 남북 관계가 한 발 앞서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수순을 밟도록 끌어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권영세 그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비핵화가 돼야만 남북 관계도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보면은 비핵화를 앞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핵화방 3천과 큰 차이가 없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남북 관계는 또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나요? 멀어지는 거에는 이제 정체가 되는 거죠. 네. 답답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도 권영세 의원하고 조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통일 정책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또 좀 가르쳐 주시고요. 좀 글쎄요. 조언도 네. 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글쎄 뭐 내 말을 들어준다면야 뭐 그렇게 얘기할 용의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기다려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이 한반도 현인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명박 정부한테 죄송합니다. 이명박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나가네요. 네. 윤석열 정부에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좀 들어라 이렇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대요. 네.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사실 뭐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그 전에 한미동맹이 파괴가 됐었어야 돼요. 네. 한미동맹 파괴된 적이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동맹이 굉장히 강화됐죠. 네. 작년 5월 21일 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인권특보를 인권 대사를 먼저 임명하지 말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부터 임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성킴을 임명했고, 예. 특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삼성, 현대, LG인가 세 군데 기업 총수들을 갑자기 불러일으켜 가지고 네. 미국에 투자해서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지 않았어요. 땡큐.
그만큼 이미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를 경제 동맹으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더 강화한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강화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맹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챙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 강화하는 건 좋으나 네. 너무 끌려가다가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별도로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잡고 말 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쇠고기 수입,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한테 가까이 가면서 북한한테 좀 멀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한테 가까워지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게 제일 그들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소고기야 그까지 가면 얼마나 되나. 아니 우리가 무기 이만큼 많이 샀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사라고 그러지. 또요? 많이 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샀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6대 군사 대국이 됐는데. 방위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죠. 방위비 많이 쓰고 미국 무기 많이 샀던 탓인데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 파는 것은 간단해요. 북한의 위협도를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짓을 하고 긴장을 높여가지고 긴장을 높이고 북한이 그 위험한 일을 이렇게 계속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로 흘려놓으면은 네. 자동적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죠. 그러면 미국 무기를 많이 살 수 있지. 그걸 동맹 강화라고 또 미워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줬잖아요. 근데 봉제 피는 것이 외교인 줄 안단 말이야.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무기 사면서도 우리 할 말 하고. 할 말이 아니 우리가 사는데 우리 돈 주고 사는데 이렇게 계속 그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글쎄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지 않아요? 미국이 그리고 네. 이스라엘한테 파는 무기를 우리한테 쉽게 안 팝니다. 급이 있어요. 팔아주는 고객의 급이 있다고. 네네. 이스라엘이 제일 높고 네. 그다음에 일본, 한국은 한참 미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면은 그 격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격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네, 에블린님께서 성공한 정부라면 남북 관계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남북이 앞으로 막 나아가다가 정체됐는데 정체기가 너무 길었어요. 글쎄 꼭 마음대로 안 되네요. 마음대로 안 되면 남북 관계가 좋게 풀릴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는 것이 북쪽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도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을 선언해 놨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세게 나오면 자기들도 세게 나가겠다. 미국이 착하게 나오면 자기들도 착하게 나가겠다 그랬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그 정부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그 참모들이 이미 북쪽을 상대로 해서 조금 강한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네. 북쪽도 곱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에도 평화의 바람이 와야 될 텐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돌발 구간과 정체 구간이 평소보다 많은데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운전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방향으로 회덕분기점부터 막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서울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서울 방향인데요. 강촌에서와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역시 서울로 들어오는 차